그 첫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 뭐 잘못해서 다 날려먹어가지고 지금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상태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티스토리에서 경제 칼럼을 쓰는 팜팜이입니다. 근데 티스토리에는 그냥 아무 경제 컬럼이나 다 쓰고 그중에서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은 특별히 따로 추려서 유니 커뮤니티에 올리는 거를 며칠 전에 시작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올릴 만한 것들은 이제 올려보려고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엔캐리 트레이드. 요즘은 주식 안 하시는 분들도 다 뉴스에서 들어봤을 법한 이 친구에 대해 다뤄보기로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이슈노트에서 갖고 왔고요. 이거를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은행은 아주 다양한 레포트들을 막 발간을 하는데 그중에서 이 블로그랑 BOK 이슈노트를 제외한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읽기 되게 어려운 편이라서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요. 블로그는 되게 쉬운 편이고 BOK 이슈노트는 쉬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교양사 맛에 읽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제가 다 이렇게 하나씩 추려서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우리는 이 중에서 2024년 9월 24일에 발간된 27호 최근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률 변화와 청산 가능 규모 추정이라는 제목을 가진 리포트를 가볍게 볼까 합니다. 최근에 8월 초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량 청산됐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때 엔화가 엄청 오르고 삼성전자가 하루에 10% 빠진 정도로 커다란 소요가 발생했었죠. 그렇다면 이게 발생했다는 것은 그 전까지 뭔가가 쌓여왔다, 축적되어 왔다는 건데, 그게 뭔가 하고 보면, 전통적 방식으로 진행된 엔캐리 트레이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수익률을 내왔다는 거죠. 그랬다가 그날이 와서 갑자기 확 고꾸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 전통적 방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통적 방식은 통화를 직접 엔화를 빌려서 그걸 환전한 다음에 달러를 사는 식으로 하는 게 전통적 방식이고요. 이게 아닌 거는 그냥 FX 거래, 선물환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도 있죠. 여기 보시면 환 오픈만 수익률이 양수였고 환 해지한 친구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환 오픈이라는 거는 내 포지션을 환율 변동에 노출시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 오픈 방식으로 엔캐리 트레이드를 한 사람들은 엔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내가 빌렸던 엔화의 양, 그러니까 내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가 낮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득을 봤던 거죠. 왜냐? 지금까지 엔화 가치가 쭉 떨어져 왔으니까. 반면에 환 해지를 한 사람들은 이론상 따지면 거의 수익률이 0이나 뭐 이렇게 그보다 더 낮은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금리 차이만큼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환을 해지했는데 이게 0이 아니다? 라는 거는 사실 시장의 비효율성입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해지한 경우에 수익률이 오히려 음수가 나오거나 0에 가깝게 나온 거는 해지 비용이 수압 레이트보다 컸기 때문이죠. 얘는 큰 거고 얘는 얘는 해지 비용이랑 수압 레이트랑 같았던 거고요. 이거보다 사실 양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될 수는 있죠.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완벽한 무위험 차익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어, 생기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압 레이트는 구체적인 설명은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양국의 금리 차이, 고금리 통화와 저금리 통화의 금리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것은 곧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의 비율 차이로 수렴한다라는 게 곧 이절 평형 이론이죠. 실제로는 이 둘이 같진 않지만 아무튼 이론적으로 따지자면 이거의 차이가 둘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위험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통적 방식 말고 선물환을 활용한 FX 캐리 방식도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선물환 매수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은 선물한 엔화를 매도하고 선물한 달러화 혹은 선물한 유로화를 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엔화를 내가 빌리고 그걸로 달러랑 유로를 산 효과가 되기 때문에 금리 차이만큼 어, 내가 이득을 낼 수 있죠. 물론 당연히 환율이 불변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3%, 뭐 미국 금리 거의 5.5% 정도였으니까 이만하죠. 그리고 유로화도 이 정도 됐기 때문에 3.6%를 벌 수 있고 여기서 한 바퀴 더 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나라보다 신흥국들은 보통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1차로 엔화를 매도, 달러화를 매수해요. 그 다음에 다시 달러화 선물을 매도하고 페소화라든가 헤아라 같은 친구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럼 얘네는 더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도 더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얘랑 더해서 거의 10.9%, 9.4%까지 치솟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되는 경우 환율 변동의 두 배로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높은 만큼 리턴도 높다는 거. 그래서 그냥 마냥 뭐 공짜 수익은 아니다. 그렇게 뭐 위험성 추구하신 야수분들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wap 레이트만큼 기본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달러랑 유로만 사용한 것들은 수익률이 4%, 5% 정도였는데 고금리 신흥국 통화를 사용했다면 거의 10%에 멕시코는 12%까지 엄청나게 높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난 한 4년간 따지자면 사람들이 좀 안전 불감증이 된 채로 이 수익에 그냥 빠져든 겁니다. 당연히 엔화는 가치가 계속 떡락하겠지. 그리고 뭐 멕시코, 브라질 이런 거는 금리가 높으니까 뭐 통화 가치가 높을 것이고 등등 이런 걸 가정했다가 별일이 생겼죠. 그래서 다 고꾸라졌습니다. 실현 수익률 추이를 보면 그냥 사실 별일 없을 때는 대부분 양수예요. 벌다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이게 청산되면서 거의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죠. 지금까지 벌어온 수익들이 이렇게 다 고꾸라지는 겁니다. 네, 이런 거를. 그렇다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해지를 한다? 그럼 평상시 수익이 안 나요. 이 바닥이 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럴 줄 알면 그런 거죠. 근데 한국은 이 보호서를 왜 썼냐? 그냥 솔직히 주식 가격 오르고 내리고 그런 건 솔직히 알 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엔캐리 트레이드 자체가 아니라 엔캐리 트레이드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청산되면 그게 곧 환율의 변동을 미치게 되고요. 환율의 변화는 당연히 실물 경제 변화까지 밀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좀 이렇게 보는 이 서민 경제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투입된 전체 자금을 사실 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그 자금 자체가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기간에 청산된 자금이 많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레버리지를 엄청 높게 썼거나 만기가 짧아서 청산 가능한, 즉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을 만한 자금 규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금이 종류가 엄청 많을 텐데 뭐 사실상 장외 거래로 하면 더 잡을 수도 없고요. 뭐 그치만 어쨌든 종류를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상업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 두 번째는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 세 번째는 일본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입니다. 그런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사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산다고 해서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냐라고 보기는 굉장한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장기 추세를 벗어난 정도를 엔캐리 자금, 청산 가능한 자금이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미국 주식에 투자한 게 늘어났다. 그러면 아무래도 약간 이거 일본 자금을 팔아다가 일본 자금 빌려서 팔고 이걸 달러로 바꿔서 그걸 산 게 아닌가. 유사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장기 추세를 벗어난 정도로 파악할 거라는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는 엔캐리 트레이드 전체 자금을 보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가 엄청 높거나 만기가 짧아서 단기간에 청산 가능한 자금 규모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고요. 그 절대적 수치가 아니라 장기 추세를 벗어난 그 델타 값만 볼 거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비상업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 앞에 비상업이란 단어가 붙은 이유는 상업 엔화 선물 순매도, 상업 엔화 선물 순매수 같은 거는 사실 투기적 목적의 자금이 아니라 국제 거래를 하는 뭐 일본 상사라든가 기타 일본 기업들은 달러나 위안화로 자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엔화로 환전이 되는 과정에서 변동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해지 목적으로, 그러니까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실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엔캐리 트레이드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아니라 비상업으로 한정을 지었고요. 비상업 선물로
지금 순매도 포지션이 얼마나 가해졌냐. 이게 만약에 많다는 거는 갑자기 엔화가 떡상했을 때 이게 다 청산되면서 이렇게 또 환율이 출렁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투자 기간이 굉장히 짧고 글로벌 충격에 민감합니다. 왜냐? 얘네들은 순전히 차트 보면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 추세는 0으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비상업 애나 비상업 애나 선물 포지션은 순매수가 됐든 순매도가 됐든 0이 아니기만 하면 그 포지션을 그대로 다 청산 가능한 자금으로 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포지션이랑 수익률이랑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네, 아시다시피 엔화는 안전자산이죠. 안전한 그러니까 위급한 시기에 그 가치가 올라가는 절상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뭐 과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위기 때 엄청 절상이 됐고 실제로 그때도 굉장히 많이 청산이 됐습니다. 여기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이 양수다가 GFC 딱 터지니까 순매도 포지션이 갑자기 확 되돌려지면서 이제 반대로 오히려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뭐 괜찮은가 싶다가 이제 슬슬 수익률이 오르죠. 매도 포지션도 높아졌다가 코로나 위기 터지니까 갑자기 엔화 떡상하면서 수익률 확 떨어지고 순매도 포지션 다 청산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특별한 뭐 금융 위기는 아닌데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일련의 그냥 그 요소들 뭐 금리 차이가 좁혀진다, 뭐 미국의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것 같다 등등 때문에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확 되돌려지게 되면서 수익률도 확 떨어지고 순매도 포지션 다 청산되다 못해 현재는 아예 순매수 포지션으로 전환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선물 FX 거래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제는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글로벌 은행의 엔화 대출입니다. 얘는 역시 그냥 엔화 대출 수준 자체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규모랑 상관 짓는 거는 굉장한 비약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경기가 좋으면 대출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어떤 지표를 쓸 거냐면 달러화 대출 총량보다 엔화 대출 총량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아졌냐라는 식으로 그 차이값을 볼 겁니다. 이걸 실제로 그래프를 파악해 보면 달러화 대출은 그냥 변동이 없거나 약간 느슨하게 낮아지는데 엔화 대출은 오히려 상승했죠. 이게 무슨 뭐 사람들이 뭐랄까 이건 그냥 엔화 대출에다가 엔화 그냥 팔고 다른 통화 사려고 모인 투기적 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차이값이 곧 청산 가능한 자금이다. 입니다. 이건 또 재밌는 건데 달러 대출 1% 증가하면 엔화 대출은 0.53% 증가하고 감소할 때는 감소합니다. 매우 당연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 예나 제나 다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예나 제나 대출이 다 감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률이 양수인 경우에 한정해서만 보면 엔화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익률이 양수이기 때문에 엔화를 얼른 빌려서 팔고자 하는 유인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달러화 대출이 1% 하락할 때도 엔화 대출은 오히려 0.12%가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 달러 대출이 이만큼 하락하면 기본적으로 엔화 대출은 0.53% 감소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트레이드를 위해서 엔화를 빌리려는 수요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 친구를 상쇄하고도 오히려 0.1%가 양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많냐를 보면 24년 3월 말 기준으로 엔화 대출은 41.1조 엔인데 추세 대비 46.3% 높다고 하죠. 그래서 청산 가능한 엔캐리 자금은 13조 엔 정도인데 근데 얘는 다행히도 단순히 뭐 이렇게 마진콜 나면 바로 이제 다 청산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은행이 내준 대출인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만기가 돌아오면 차례차례 대출이 상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청산이라기보다는 대출을 갚는 거죠. 대출 상환에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근시일 내로 변동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인데 얘 역시 뭐 일본 사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산다는 게 곧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다 라고 볼 수가 없듯이 실제로 일본 사람들의 호주머니가 좀 빵빵해지면 해외 증권 투자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인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명목 GDP 혹은 가계 금융 자산 혹은 다른 나라 자산들의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장기 평균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얘네들은 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해외 증권에 투자할 만한 유인이 충분했다는 거죠. 굳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 기본값보다 얼마나 더 위나 아래로 지금 증권 투자량이 늘었냐를 보면 사실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증권 투자 누적액은 3.1조 달러인데 그 중에서 겨우 4.1%만 장기 추세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청산 가능한 자금 0.13조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얘는 사실 그 1년에 최근에 있었던 소요 사태 직전에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낮았는데 지금은 더 낮아져서 지금 역대급으로 낮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권 투자가 청산돼서 좀 위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전체 자금은 507조 엔, 3.4조 달러 정도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는 친구들은 겨우 6.5%밖에 안 된다는 거죠. 33조엔 0.2조 달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투기적 성격이 강한 성격의 자금은 대부분이 아니지. 그냥 아예 다 매도는 다 청산이 됐고 오히려 매수로 전환됐다는 거고 다른 두 종류의 자금 같은 경우는 양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빠른 시일 내에 청산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은 훨씬 낮아졌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시한폭탄 터질 거는 어느 정도 다 터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은행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으로 리포트 마지막 문장으로 마칠게요.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흐름이 글로벌 금융 사이클에 대한 주요 동의는 아니지만 그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흐름이 국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게 투기적 성격의 자금이 항상 그 앰플리파이어라고 해요. 주요 동인이 될 정도로 그 절대적인 양 자체가 큰 건 아닌데 단기간에 투기성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변동성을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가격이 요동을 치는 거죠. 모든 자산 가격이. 그래서 샤워실 바보들이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영상인데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팜이었습니다.